노혜경의 그협세입니다. 지난 주말에 일들이 좀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서거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무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대가 저문다는 말은 반드시 위대했던 세기가 가버린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매듭을 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정말로 저물고 있습니다. 이 저물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오늘 노혜경의 그협세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삼의 서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과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사람이다. 돌아가신 순서로는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이죠.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너그럽게 이야기해서 노태우에 대해서도 공과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노태우 조금, 그리고 김영삼 조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역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의 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영삼의 서거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로 따져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김영삼은 누구였던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의 공과 과라고 뚜렷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는 사실 좀 없을 것이고요. 공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대로 과오가 될 수도 있고, 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정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의 이 다소 어정쩡했던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 등등의 씨앗을 뿌린 사람으로서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문제적 인물. 김영삼의 공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제. 물론 굉장한 공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금융실명제가 불완전하게 되어서 여전히 재벌들은 여기저기 돈도 갖다 숨기고 외국으로 돈을 빼내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금융실명제가 어떤 점에서 불완전한가 하는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실명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검은 돈들이 양성화되고 했다. 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굉장한 칭찬거리로 등장하는 하나회 척결. 물론 이건 정말 칭찬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조갑제라는 인물, 그리고 그 밖에 굉장히 극우적인 인물들이 끊임없이 군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는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할 수도 없었죠. 군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나라당하고 구민주당이 연합해서 탄핵을 한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고, 그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이 동원을 했던 군대라고 하는 세력, 그 세력을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 사조직을 척결함으로써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큰 공로죠. 어제 뉴스에서 오늘 아침 뉴스던가요? 김영삼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서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국민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왠지 좀 짜릿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째서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절차를 중요시하고 합의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민주적이었을까? 참 깝깝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요. 이런 정도를 공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김영삼의 과오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김영삼의 과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쭤보려고 제가 게시판에 막 들어갔더니, 예, 오케이 마린님이라고 읽는 게 맞죠? 오케이 마린님께서, IMF는 두발 하면 잔소리, 3당 야합, 노동법 날치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삼의 가장 큰 과오를 첫 번째가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 물론 저는 87년도에 당연히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에 있었지만 단일화가 결렬되고 나서는 김영삼 쪽에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부산의 많은 학생들과 제야단체 분들이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김대중 운동을 했던 것과 달리 저는 그다지 소속된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판단으로 김영삼이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니까 김영삼 지지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를 회고를 해볼 때 저희 이건 개인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좀 공부한 바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현실 정치에서의 어떠한 판단이 과거의 정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평가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김영삼하고 김대중은 경쟁자이면서 동지적 관계였죠. 실제로 김영삼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대세였어요. 정말 대세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인재가 대세였듯이 김영삼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갑자기 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때 40대 기수론이라고 하는 것을 YS가 주창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40대 기수론이 엄청난 얘기 같지만 그때 당시는 대부분 젊었어요. 박정희도 40대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여튼 어쨌든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또는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정치를 해왔던 구한민당계의 노인네들 말고 그러니까 윤보선 말고 40대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40대 기수론 이걸 들고 나와서 돌풍을 일으킨 과실을 김대중이 따먹은 셈인데 김영삼은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정치 감각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뜻에서 박근혜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박근혜도 보면 정치 감각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자기 편을 어떻게 하면 선동할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김영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박정희하고 대결하고 있었던 국민들은 이 박정희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점이라든가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꼭 꺾어야 하고 박정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감각을 빼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모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실제로 당대의 민중들이 느끼고 있었던 박정희 체제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요약해서 말하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 재벌들에게 자산을 몰아주어 가지고 그 재벌들로 하여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든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 그러한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러한 과정에서 비자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박정희를 비롯한 그 정치 세력들이 뒷돈을 챙겨서 부자가 되는 구조였죠. 그러면서 분배가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빈부격차라는 말로 그때는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중산층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끔찍한 양극화가 그때 당시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체제로 계속 밀고 가면 지금과 같은 체제로 온다라는 것이 그 씨앗이 마구 뿌려지고 눈 밝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였던 가난한 농민 출신의 이 도시 빈곤 근로자층, 가난한 노동자들, 농민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들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랬을 때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엄청난 그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습니다.
예, 굉장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어요. 지금은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이용해서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든가 또는 뭐 이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아줌마들이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이상한 음해를 막 퍼뜨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할까? 어쨌든 걸려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공식적으로는 잘 안 하지만 그때 당시는요. 3부가 다 박정희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있었던 건 아니고 야당만 조금 살아 있었죠. 예, 그랬기 때문에 굉장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죠. 그야말로 돈봉투도 막 돌아다니고요.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김대중에게 박정희가 이겼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선거를 하게 되면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신을 단행하고 결국은 김재규한테 처형을 당했지요. 예.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어두운 과거를 판단해 볼 때 87년도에 박정희 잔당 세력하고 일대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사람은 정치사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김영삼이 아니고 김대중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기존의 정치권 김대중은 굉장히 그 유신 시대부터 벌써 정치권에서 쫓겨나서 뭐 일본으로 떠돌고 미국으로 떠돌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 내에는 세력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든든한 시민사회, 그때는 시민사회가 없었고 제야였는데요. 예, 제야의 지지 기반이 있었고 김대중은 기존의 정치권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래서 갈라진 것이지만 이치적으로 볼 때는 기존의 정치권을 꾸준히 붙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박정희 잔당 세력과의 싸움에서 김대중이 한번 먼저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표를 깨고 보니까 김영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안기부가 지속적으로 김대중 쪽으로 공작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면서 이 사자필승론 김종필까지 다 출마를 해서 사자가 나오게 되면 김대중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자필승론, 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떠했었더냐, 누가 옳았더냐, 누가 글렀더냐라고 하는 공갈을 따지는 것은 사실 좀 부질없기도 해요. 다만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비극의 씨앗들이 쫙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예, 제주불안당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 진영과 지지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조중동 수구 언론에 책 잡힐 욕이나 또는 비아냥 또는 막말을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국가적으로 그를 상찬하는 것에 민주시민으로서 동참하지 않을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정말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예, 사실 욕하는 것, 비아냥대는 것, 그리고 막말하는 것, 조롱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자기는 가끔 가다가 속이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태도가 됩니다. 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런 누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정치 인물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비꼰다거나 욕한다거나 했을 때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표를 우리가 좀 더 얻어서 이러한 정치 체제를 지금 바꾸는 것인데요. 나의 이 막말의 태도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 반대편에 투표하게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씩 명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불안당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어쨌거나 간에 세상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욕하고 막말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죠. 언어폭력.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면 저쪽은 우리보다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또 YS 이야기 하도록 하죠. 자, 제가 오늘 선택한 곡은요, 좀 뜬금없는 노래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들어보십시다. 나는 외로움, 너는 그리움, 박영미의 노래입니다.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네, 박경미가 불러준 나는 외로움 너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자, 이 삼당합당 이야기를 할 차례죠. 예, 단일화 실패에 이어서 김영삼의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 오늘날의 정치구도 예, 압도적인 영남 인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극우 보수 수구 세력인 새누리가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 사실은 그 단일화 이후에 선거제도도, 예, 선거제도 자체도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와 그리고, 그 결선 투표 없는 대통령 단임 임기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문제고요.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 위에 그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버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독재, 독재 대 반독재, 반민주 대 민주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던 국민들의 정치 지형도를 영남 대 호남으로 갈라버린 것이 삼당 합당인데요. 예, 호남 포위론이었죠. 이 삼당 합당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이 정치 현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내면화되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 파시즘의 온상같이 되고요.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우리 사회에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그 단 하나의 이 정치적인 크나큰 죄악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삼당 합당을 서슴지 않고 들 것입니다. 국민이 뽑아놓은 대의제 구조를 상층부 의원들이 합작해서 뒤집어 엎어버린 일종의 국민을 향한 쿠데타였다. 의회 쿠데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탄핵 못지않게 굉장히 나쁜 것이었어요. 심하게 말하자면 노무현 탄핵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이었다고 한다면 삼당 합당은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정치 구조를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버린 의회발 국민을 향한 쿠데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합의를 통해서 한 것 같고요.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당들의 의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삼당 합당은 기존의 일반적인 그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고 다당제를 선택하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정 수준 다당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의회 구조를 양당제로 바꾸고, 예, 지금과 같이 정말 영남에서가 아니면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바꿔놓은 굉장히 나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쁜 행위가 김영삼이 보기에 다음번 그러니까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말이 정설이죠. 정말 안 좋은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게시판을 방문을 하니까 예, 출첵을 많이 하게 계시고 해주시고, 예, 제주불황단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민의 왜곡, 반민주적 3당 야합에서부터 IMF 망국까지 YS는 공보다는 과가 큰 그 시작과 끝이 총체적 반동 정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의 죽음을 서거라느니 김무성의 오버처럼 민주화의 거목, 불세출의 영웅이 졌다느니 하는 류의 한 가지 판단만을 강요하는 온나라 언론과 정치권의 국가주의 애도 분위기는 온당치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감합니다. 사실 이렇게 서거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용어라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을 때도 우리 언론들 가운데서는 서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한나라의 수반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서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언론들이 서거라는 말을 굉장히 아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서거죠. 분명히 서거였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자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도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예,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김대중이 서거라고 표현을 하면 안 좋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할까 전두환의 경우와 달리 노태우라든가 심지어 이명박, 심지어 지금 박근혜가 죽더라도 서거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그냥 국가의 프로토콜이니까요. 근데 이명박 사망일 때도 서거로 불러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죠? 여튼 노태우도 서거고 전두환만은 서거가 아닙니다. 전두환만은 서거가 아니죠. 예, 전두환은 그냥 사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불안당님 의견 조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YS의 죽음을 기회 삼아서 수구보수 반동들이 세력을 결집하고 역사를 반동화하는 의제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매우 경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예, 수구보수 반동들, 세력 결집, 역사를 반동화하는 의제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조금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어떤 것이 쉬운 말일까? 이게 항상 어려운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들이 어머 매 찔렸다.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보면요. 예, 새누리당 쪽은 요즘 택시 기사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 언어 훈련을 시키는구나. 논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름으로는 굉장히 아주 이 세세한 데까지 논리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들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론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인 혐오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말하기가 쉽고 화를 내기가 쉽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불안당님 죄송합니다만은 방금 불안당님이 사용하신 어휘처럼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우리의 지금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하도 이 신청곡을 잘 안 들려드리는 편이라서 오늘은 좀 챙기고 있습니다. 노랑윤성림님께서 노래마을의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마을에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삼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과오. 물론, 네,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IMF는 둘째고 3당 야합으로 경남을 숫골에 팔아넘긴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과다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예, 3당 야합은 어쨌든 정치적 과오이지만 이 IMF를 야기하게 된 것. 사실 IMF는 결과죠. IMF는 어디까지나 결과고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김영삼에게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하는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철학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도 정말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건 단지 사물의 이름에 대한 까다로운 논변을 할 줄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보인가에 대한 나름의 통찰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철학은 무엇인가? 자기가 민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가.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영달, 그러니까 이 과거식으로 말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깨어진 생각이잖아요. 정치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을 선택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민이 주인이 되는, 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러한 제도를 선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민이 자기의 주권을 몰아서 위임을 할 때 그 위임받은 주권을 가지고 정치인은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주인님들이 잘 살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박정희가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근거는 그가 보릿고개를 넘겼다, 먹고 살게 해줬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정치인은 그거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도 심지어 선조라든가 인조 이런 시대에도 온 국민이 철철 굶고 있을 때도 왕의 입에는 어쨌든 밥은 들어갔어요. 다른 국민들이 굶어서 바로 이렇게 왕궁 문 밖에서 시체가 되어서 돌돌 굴러다닐 때도 왕은 풀뿌리를 끓인 죽이나마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옛날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 식으로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 이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어떤 재난에 처해도 모든 자원을 자기들이 다 몰아가져서 독점을 해가지고서 그런 대로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 촉은 목피, 이 풀뿌리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고 살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건 현대 정치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을 왜 욕을 합니까? 김정일을 욕을 할 때 특히 수구 세력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많이 굶어 죽였다. 지난주에 권금상 박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잠깐 숫자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인구 센서스를 보니까 한 34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을 안 했어요. 예,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출산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 뚝 떨어진 출산율과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과 이런 것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수는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어쨌든 20만에서 34만이라고 치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굶어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정치인,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인이 욕을 들어 먹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말은 경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함께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 계층이 감당하게 만드는 건 정치인으로서 최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을 욕을 하죠. IMF라고 하는 이 IMF가 국제통화기금입니까? 금융기금입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관리 관장하게끔 그들에게 경제 수권을 맡긴 것이 IMF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본질인데요. 김영삼이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하지만 실제로 김영삼이 한 것은 IMF한테 문을 똑똑 두드려갖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삼이 IMF가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제도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OECD 가입으로 대표되는 소위 세계화라고 하는 거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무슨 공적이다, 나쁜 놈이다, 노동자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는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고 있는 즈음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과오라고 생각하지요. 하물며 김영삼은 적어도 김영삼 시대에만 우리가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지금보다 나을 수 있었는데 정말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회복하는데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의식이 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바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이 토대를 김영삼 때 다 만들었다. 또는 공고히 했다. 즉 박정희가 그때 당시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초석을 놓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전두환 시대에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경제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김영삼 시절에 막 허영심을 가지고 OECD에 가입을 하겠다는 등 이딴 소리 하지 않고 좀 더 분배 문제에 신경을 쓰고 좀 더 경제 구조를 튼튼히 하고 하는 방향으로 노동 문제를 노동법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벌들에게 투항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오히려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쯤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 스칸디나비아 제국, 제3국 이런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삼이 제일 잘못한 거, 제일 잘못한 거는 정말로 소위 세계화 담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이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IMF는 그 후과고요. 청라에서님께서 김영삼이 명언한 단어는 남겼네요. 그녀에게 칠푼이라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케이 마리님께서 오늘 빈소에 간다고 하는데 김현설 씨에게 아버님이 저보고 칠푼이라고 하셨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설마 그러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그래도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죠. 잠깐만, 이번에 제가 고른 노래는요, 신청곡이 없어서 제가 고른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만은,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붙이지 않은 편지. 이 붙이지 않은 편지를 듣고, 제가 참 듣고가 아니라 옛날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 듣고 보시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백창호 곡이죠. 이 백창호 씨가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의 작사 작곡자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노래를 우리가 노래방 가서 열심히 불러주면 백창호 같은 분들이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노후에 큰 걱정 없이 계속해서 좋은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시인들은 정말 깨놓고 말해서 가족만 없으면 한 달에 8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박상미라고 하는 시인은 정말로 수입이 없는데 저희 책 교정 같은 거라든가 또는 자서전 내고 싶은 분들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든가 책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걸로 먹고 살면서 열심히 좋은 시를 쓰고 있어요. 괜히 이런 말 했네. 하여튼 이름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굉장히 수입이 적죠. 하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시인이라고 하는 건 입에 풀칠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시에다가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하면 노래 그림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창작품을 세상에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러한 창작 활동을 정말 아주 조금의 생계비만 벌 수 있다면 다른 돈 많이 버는 일을 집어치우고 할 수도 있는 게 예술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맑아지고 밝아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오케이 마리님께서 IMF는 둘째치고 노동법 개혁하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노동법 개혁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 재벌 중심적,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말을 하는데, 예, 자본이 주인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점점 금융 자본주의화 되면서 일자리는 자꾸 사라지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장에 또는 회사에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숫자는 많고 이 사람들이 급여는 점점 올라가고 하면 노동법을 나쁘게 고쳐가지고 일자리를 없애야 되는 거죠. 자, 1차 노동법 개혁이 김영삼 때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을 크게 손을 못 봤죠.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가 2차 노동법 개혁, 끔찍한 노동법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기업이 고정급여를 주고 부리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을 주고 부리고 내쫓고를 쉽게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죠.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고도 자유롭게 해주는 반면에 부자들에게 상속세, 그 다음에 기업의 법인세,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것, 이 부동산 같은 것,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보유세. 굳이 보유세라는 말이 기분 나쁘면 명예세금이라고 합시다. 명예로운 세금. 사회적 빈자들의, 약자들의 존엄을 보존할 수 있게,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필요한 예산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내놓으면 명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명예를, 빈자에게는 존엄을 주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내놓는 이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내놓는 세금을 명예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좀 내기 쉽게 해주자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요. 여하튼 국가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 이 정부는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약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자신들이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고 이게 김영삼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책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미처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미처 못 봤기 때문에 FTA를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이 반성하셨죠. 예, 그 마찬가지로 전두환 등등은 그런 걸 잘 몰랐거니와 박정희 같은 경우는 국가사회주의자적인 요소가 있어요. 국가사회주의자. 그래서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은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밥은 먹여야 된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열심히 나라에서 공부를 시켜서 일자리를 주면 자기들이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경쟁해라. 물론 나중에 가면 이거는 지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통속적인 이념으로 바뀌어버리지만요. 그런데 김영삼은 적어도 민주화 시대의 박정희 시대의 정책이 근원적으로 국민을 먹고 살게 해주지 못한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굉장히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세계하니 뭐니 하는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뭐 인류국가니 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니 이 저 허영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데 들떠가지고서는 사실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정책을 서슴지 않고 해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전례를 따라서 지금 이명박근혜가 신나게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과오가 많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김영삼 얘기는 그냥 우리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걸로 대충 끝을 냅시다. 어차피 우리 그 미협 조합원님들께서는 그 엽세뿐만 아니고 국민TV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마 김영삼의 거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외울 정도로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소식 한 가지 잠깐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해요. 마침 노랑윤성님께서 제 시집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4번째 시집입니다.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하는 약간 잠언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시집의 처음에는 시집의 제목을 염치 없지만 혁명
느낌표 이렇게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그냥 노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로 고쳤습니다.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솔직히 혁명하고 싶습니다. 뭐 피를 보고 뭘 때려부시고 이런 의미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둘러엎고 싶습니다.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그 바꾸는 일들을 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인간 언어의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잘 정제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들어 올린다면 그러한 힘들이 모이면 저는 혁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사사키 오타로의 말을 한마디 인용해서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혁명하는 일이다. 예, 이왕이면 제 시집을 좀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시라고 하는 건 워낙 안 팔리는 종류의 책이라서 한 2, 3천 권 한꺼번에 팔렸으면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저를 한번 이 슈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만들어서 신경숙하고 나란히 대담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놓고서요. 예, 노랑 윤성림님 사진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북콘서트를 저도 하고 싶으나 솔직히 조직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요. 북콘서트를 하려면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좀 한 10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좀 독고다이로 놀다가 보니까 조직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서 누가 좀 도와주신다 그러면 온에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혜경의 그 엽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학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